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목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향해 자중이 위기 극복의 열쇠라고 주장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제 정경두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 계획은 보류가 아니라 철회돼야 한다고 밝힌 데 따른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남측의 태도에 따라 남북관계 전망을 점쳐볼 수 있다는 내용도 담화에 덧붙였습니다. 6.25 70주년을 맞아 한미 국방장관이 공동 발표문을 내고 힘들게 이룩한 한반도 평화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싱가포르 북미 성명과 남북 합의에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쿠팡 물류센터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직원의 고등학교 1학년 아들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아들이 다니는 호원고등학교는 오늘부터 전교생의 등교 수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야외에서 모임을 가진 자동차 동호 회원 등 5명도 집단 감염됐는데 방역당국이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 원구성을 내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오늘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로 돌아옵니다. 추경을 들여다보고 윤미향 의원 의혹과 대북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해 여야 간의 팽팽한 기싸움을 예고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2.1%로 내다봤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달 만에 0.9%포인트를 또다시 낮춘 겁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 4.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란에서 신생아를 돈을 받고 넘기겠다는 글을 SNS에 올린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에게 신생아를 넘긴 친부모도 조사하는 등 현지 경찰이 수사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자중이 위기 극복의 열쇠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어젯밤 담화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대남 군사 행동을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고 북한에 촉구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또 우리의 보류가 재고로 될 때는 재미없을 것이라며 대남 군사 행동 계획을 언제든지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앞으로 남측의 태도에 따라 남북 관계를 전망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남측이 어떻게 나오느냐로 최근 냉랭했던 남북 관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북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어젯밤 발표한 담화 내용입니다. 남조선 국방부의 때없는 실언 탓에 북남 관계에서 더 큰 위기 상황이 오지 말아야 한다면서 자중이 위기 극복의 열쇠라고 경고한 겁니다. 이틀 전 북한은 접경 지역 군사훈련 등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 출석해 보류가 아니라 철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자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함께 대남 사업을 총괄하는 김 부위원장이 나서서 보류가 재고가 되면 재미가 없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받아친 겁니다. 그러면서도 남측의 차후 태도에 따라 남북관계 전망을 점쳐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중하라고 경고하면서도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보류 결정 등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통일부는 남북 간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7일 예고했던 군사 행동들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북한 인민군은 어제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이틀 전 설치했던 대남 확성기를 철거했습니다. 김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성된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에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제 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를 열고 남한에 대한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17일 금강산과 개성공단 군부대 재배치와 접경지역 군사훈련 등 구체적인 군사행동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를 보류하겠다고 한 겁니다. 예비회의에선 다른 군사 안건들도 다뤘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본회의에 제출할 보고 결정서들과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들을 반영한 여러 문건들을 연구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를 연 것도 화상회의가 이뤄진 것도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보류 결정의 효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최전방 지역에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 20여 대를 철거하는 모습이 어제 포착됐습니다. 또 조선의 오늘과 메아리 등 북한 대외 선전 매체는 어제 새벽 보도한 대남 비난 기사 10여 건을 삭제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 결정으로 당분간 남북 간 긴장 상태는 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북한이 군사적 행동계획을 폐기하지 않고 보류한 만큼 안심할 수만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6.25 전쟁 70주년 공동 발표문을 통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과 남북 군사 합의를 준수하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 국무부 당국자도 대화를 통한 해결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대화 신호를 보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한미 양국의 국방부 장관이 6.25 70주년을 맞아 공동으로 내놓은 발표문 내용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공동 발표문을 통해 힘들게 이룩한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북한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남북 9.19 군사합의 등에 따른 약속을 준수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 국방부 당국자도 북한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외교적 과정을 통한 문제 해결을 거듭 강조했죠. 네, 그렇습니다.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대행은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화상으로 개최한 포럼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은 비핵화에 매우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것은 외교적 노력으로 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헬비 차관보 대행의 말입니다. Remains very much focused on denuclearization, and it's a denuclearization that we believe can only realistically be obtained through a diplomatic process. I mean, that's certainly our strong preference. 헬비 차관보 대행은 다만 북한이 비핵화 의제에 진전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선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대응 준비를 유지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포럼에 함께한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기조연설에서 한미 동맹의 진화가 필요하다면서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이 미국의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 국무부는 북미 관계를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로 되돌리고 싶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화 신호를 보냈군요. 네, 마크 네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아시아 소사이어티 서울지부가 마련한 화상 세미나에서 외교의 문이 열려 있다는 데에 한미 간 이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퍼 부차관보의 말입니다. As touch as we are with the South, I mean, we're really unified in our view that the door to diplomacy remains open. We sincerely want to go back to June, 2018, and this was a really significant thing having President Trump meet with Chairman Kim Jong-un. 남북 관계가 변화하고 볼턴 회고록의 파장이 여전한 가운데 외교적 해결이라는 기조를 거듭 강조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다만 대북 제재가 계속된다는 기본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가 2019년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오늘 발표했는데 지난해와 달리 위험하고 악의적인 행동 등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표현은 빠졌습니다. 남북과 북미 관계 변화 상황 등을 고려한 수위 조절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쿠팡 물류센터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직원의 고등학교 1학년 아들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아들이 다니는 호원고등학교는 오늘부터 전교생의 등교 수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야외에서 모임을 가진 자동차 동호회원 등 5명도 집단 감염됐는데 방역당국이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보들 기자입니다. 경기도 이천의 쿠팡 덕평물류센터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어제 오전입니다.
의정부시에 사는 이 50대 남성의 가족도 곧바로 검사를 받았고 오후 늦게 부인과 고3 딸은 음성, 고1 아들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별다른 증상이 없었던 아들은 월요일과 화요일 학교에 갔고 화요일 밤에는 스터디 카페에도 간 걸로 조사됐습니다. 스터디 카페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다니는 호원고등학교는 전학년 등교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학생의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동호회를 통한 집단 감염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15일 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모임을 가진 동호회원 10명 중 4명, 이들과 접촉한 또 다른 1명까지 모두 5명이 그제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야외에서 만났는데 감염된 것이냐는 의문에 방역당국은 모임 전체 동선을 살피며 감염 경로를 확인하는 한편 나머지 동호회원에 대한 검사와 접촉자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로 복귀합니다.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절로 들어간 지 열흘 만인데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내일까지 21대 국회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로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원내대표로 복귀할지 여부는 의원총회를 통해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열흘 전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가자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종적을 감췄습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비대위원장이 상임위원장은 내려놓자라며 국회 상황을 주 대표 혼자 책임질 일 아니니 마음 다스리고 다음 주에 올라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그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강원도 화암사에서 만났고 어제 오후 복귀 의사를 밝힌 겁니다. 하지만 강력한 대여 투쟁이 예상됩니다. 주 대표가 복귀를 알리는 글에서 35조 원 추경 예산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 윤미향 기부금 유용 의혹과 굴욕적 대북 외교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내일까지 원구성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인 만큼 앞으로 여야 간 기싸움이 더욱 팽팽해질 걸로 보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내려잡았습니다. 지난 4월보다 1%포인트 가까이 내린 마이너스 2.1%로 봤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이보다 2배인 2%포인트가량 더 내려서 마이너스 4.9%로 제시를 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현지 시간 24일 세계경제 전망보고서 수정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마이너스 2.1%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4월 전망치에서 2달 새 0.9%포인트를 또다시 낮춘 겁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 4.9%로 전망했습니다. 2달 전보다 1.9%포인트나 낮춘 겁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글로벌 경제 충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IMF는 현재 세계 경제를 다른 어떤 곳과도 견줄 수 없는 위기, 불확실한 회복 상황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대유행은 올해 상반기 활동에 예상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회복은 이전 예상보다 더 점진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IMF 전망대로 올해 우리나라가 2.1%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면 역대 두 번째로 나쁜 경제 성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건 두 차례뿐입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마이너스 5.1%를 기록했고 2차 석유파동이 있었던 1980년엔 마이너스 1.6%였습니다. IMF는 한국이 코로나19 방역과 자체 경제 가동에선 다른 나라보다 낮지만 대외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제 충격을 피하기 힘들다는 평가를 내린 걸로 보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이란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신생아를 돈을 받고 넘기겠다는 글이 SNS에 올라와서 경찰이 일당을 체포를 했습니다. 신생아 2명을 데리고 있었고 아기 1명은 이미 다른 곳으로 넘긴 상태였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란 경찰은 최근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에 신생아를 사고 판다는 광고가 올라왔다는 신고를 여러 건 받았습니다. 경찰은 광고를 추적해 일당 3명을 붙잡았습니다.
체포 당시 이들은 각각 생후 20일, 2달 된 신생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매우 가난한 집에서 신생아를 우리 돈으로 약 30만 원에서 60만 원에 건네받았습니다. 이란에서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의 한 달 급여 수준의 금액입니다. 이후 불임 부부 등의 최대 300만 원을 받고 되팔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들 일당은 경찰에 신생아 한 명은 이미 팔아 넘겼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이 신생아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이란 경찰은 이처럼 신생아를 사고 파는 범죄가 온라인상에서 더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들에게 신생아를 사기 위해 연락한 여성은 아이를 하나 더 두고 싶었지만 더는 임신이 안 돼 소셜미디어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네, 한국인 선원들의 피랍 소식이 오늘 아침에 전해졌어요. 자세한 소식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아프리카 앞바다에서고 피랍된 우리 선원이 모두 5명인 것으로 현재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선원들이 어디로 끌려가서 지금 어떤 상태인지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아프리카 배낭 앞바다에서 현지 시간 24일 괴한들이 한국인 선원들이 탄 어선을 공격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어 아프리카에 주재하는 한국 외교관도 한국인 선원 5명의 피랍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온라인 매체 드라이어드 글로벌에 따르면 베냉 코노투 항구 남부에서 총을 든 괴한 여러 명이 스피드보트를 타고 와 어선 파너피 프론티어호를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괴한들은 어선에 올라간 뒤 배를 남겨놓고 떠났다는 겁니다. 스피드보트는 나이지리아 해역으로 도주했습니다. 한국 선원들의 안전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드라이어드 글로벌은 코호토 앞바다에서 이 같은 공격이 발생한 것은 7번째라고 전했습니다. 네, 밤사이에 또 뉴욕 증시가 출렁거렸습니다. 주요 지수가 2%대 하락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710.16포인트 하락한 25,445.94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80.96포인트 하락한 3,050.33을, 나스닥 지수는 222.20포인트 떨어진 9,909.17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9일 말에 만선을 내줬고 다우 지수는 26,000선이 무너졌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 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때문에 하락한 걸로 분석됩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은 미국 내 일주일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주보다 30%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달 만에 1.9포인트 하향 조정한 마이너스 4.9%로 예상했습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소식은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의 JTBC 박지윤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분리해 당대표가 중도에 사퇴하더라도 최고위원의 임기는 보장하도록 당원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이낙연 의원 등 대권 주자들이 당대표로 선출될 경우 대선 1년 전에 당권을 내려놓으면 최고위원도 함께 사퇴해야 하는데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이 임기를 1년 남기고 지난달 돌연 사임하겠다고 밝히면서 WTO가 새 수장을 선출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어제 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세계 각국에서 5명이 입후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의 임기가 다음 달 23일로 끝나는 가운데 신임 경찰청장으로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 합천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치안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습니다. 마감된 SK바이오팜 공모 청약에 몰린 돈이 모두 31조 원, 청약 경쟁률은 323대 1로 청약 증거금과 경쟁률에서 모두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공모주 시장의 이 같은 열기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게임즈 등으로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롯데 형제의 난, 이번에는 고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유언장을 두고 있는데요. 신동빈 회장을 후계자로 지목했다는 내용이 쓰여져 있었다고 롯데그룹 측에서 공개를 했고,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제2의 라임 사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옵티머스 자산운용펀드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검찰입니다. 회사 대표, 이사 등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소환 조사가 조만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중 무증상자는 확진 이후 열흘 동안 증상이 없으면 격리가 해제됩니다. 그동안 24시간 간격으로 2차례 연속 음성이 나와야 해제됐는데 바이러스 전파력이 거의 없는 환자가 병상을 차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격리 해제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경영난으로 10억 원 상당의 직원 임금을 체불한 싸이월드 전재환 대표에 대한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싸이월드 폐업에 대해 정부가 이번 재판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싸이월드의 운명은 법원 판결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로 주민 5명을 살해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안인득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으로 봤을 때는 사형 선고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인정해 감형한다고 밝혔습니다. 작가의 친일 행적이 드러나서 논란이 있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에 대해서 이 영정이 있는 현충사 관리소가 표준 영정 지정을 해제해달라는 신청을 정부에 했습니다. 앞서 2번 반려가 됐었고 이번 심의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노래 가사를 그림으로 표현한 책이 나옵니다. 5곡의 가사를 담았습니다. 예약 판매는 어제 2시간 만에 마감이 됐습니다. 가수 아이유 씨에 대해서 악의적인 게시물을 올린 누리꾼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소속사 측은 앞으로도 선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식과 펀드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가 오늘 내놓습니다. 모든 상장 주식 거래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과하고 증권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얼마 전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 대원 영훈 국제중학교에 대해서 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학교 측의 입장을 소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린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용남 씨에 대해서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의혹이 나오고 4년여 만입니다. 1심에서는 유죄가,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날씨도 체크해드립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저녁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5에서 40mm의 장맛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에도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비가 그치면서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습도까지 높아서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차츰 그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흐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21도, 대전 22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습니다. 광주와 부산 22도로 남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과 광주 25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다만 대구 29도로 경상도는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건물 4층 높이에서 물벼락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40톤짜리 수영장 물탱크가 터지면서 건물 외벽이 무너진 건데요. 지어진 지 3년이 된 건물이라고 하는데 설계상 문제가 없었는지 의정부시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건물 4층 높이에서 폭포처럼 물줄기가 쏟아집니다. 도로는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어떡해. 뭔 참사야 이게? 물줄기와 파편이 집중적으로 떨어진 곳입니다. 보도블럭은 깨지고 물 웅덩이도 깊게 생겼습니다. 1층 상가 출입문과 시설도 크게 부서졌습니다. 물탱크가 터진 건 어제 낮 12시 25분쯤입니다. 건물 4층과 5층 사이엔 5층 실내 수영장에 물을 공급하는 40톤짜리 물탱크가 있었습니다. 많이 다들 놀랐죠. 콘크리트가 4층에서 떨어지니까 도로가에 전부 다 흙탕물로 완전 난리도 아니었어요. 지금. 소방차 5대가 와서 건물 파편을 치우고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1시간 동안 도로가 마비가 됐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건물 관계자는 물탱크가 터지기 전까지 이상한 점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시설 책임과나 이런 문제는 안전과에서도 와서 이게 뭐 그전에 뭐 이상 징후가 있었으면 처리했었으면 되는데 이상 징후도 없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실수가 있으면 성향이 터지다 보니까 근데 건물에 문제는 없어요. 의정부시는 물탱크가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진 것 같다면서 설치업체를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여주휴게소 부근에서 화물차 2대가 잇따라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운전자 1명이 다쳤습니다. 덤프트럭에서는 흙더미가 쏟아져서 1시간가량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달리던 화물차가 먼저 빗길에 미끄러졌고 뒤따르던 덤프트럭은 추돌을 피하려다가 전복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대리 응시하도록 한 23살 김모 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서울 유명 사립대를 다니다가 입대한 후임병이 지난해 11월 14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수능시험을 대신 치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누군가는 정당하게 경쟁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아픔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사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이들 중 1명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범행을 주도한 다른 1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단순 가담자 110여 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과 경기, 대전 등지에서 35건의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뒤 2억여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이들은 텔레그램 대화방이나 인터넷 카페 등에 용돈 벌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리고 가담자를 모집했습니다.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드리는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7월 1일 개헌안 국민투표를 앞두고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어제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5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비롯한 옛 소련권 국가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동맹과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Мы сделаем все, что от нас зависит, чтобы память о ваших героических свершениях никогда не померкла. Это долг нашей совести и наше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перед настоящим и будущим. Слава поколению, победившему нацизм! Слава героям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Ура! 올해 승전 기념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앞서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이미 누적 확진자 수가 6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러시아의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번 행사를 강행했습니다. 개헌 국민 투표를 앞두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러시아인들의 애국심을 강조해 지지율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강한 통치자 이미지로 현대판 짜르로 불려온 푸틴 대통령이지만 개헌 투표를 앞두고 민심을 살피는 모습도 잇따라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들을 지원하기 위해 16세 이하의 아동에게 1인당 10,000루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17만 5천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수술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재원은 부자 증세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겁니다. 현지 언론들은 개헌 지지를 노린 선심성 현금 살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 당국은 개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투표를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파트와 자동차, 상품권 등을 주는 경품 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공을 들이고 있는 개헌 투표, 핵심은 대통령 연임 제한에 관한 헌법을 수정해 푸틴 대통령이 사실상 종신 집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개헌을 하면 대선에 다시 출마할 수도 있다며 종신 집권의 꿈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요. 러시아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신욱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러시아의 개헌안 국민투표,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개헌안 통과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네, 아주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0년 전임 옐친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이 당선된 푸틴 대통령은 집권 20년이 지난 2020년에도 50%가 넘는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에게는 많은 악재가 있었는데요. 최근 연임연금법이 통과되고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인한 경제난, 그리고 올해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상당수는 아직도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대도시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2030 세대는 반푸틴 세력과 민심 미반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의 지지층은 아마도 1990년대 혼란기를 경험한 40대 이상 중장년층, 농촌, 소도시의 노동자층이 지지도가 두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여촌야도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민투표는 참여율을 고려하지 않고 투표자 과반의 찬성으로만 진행된다는 점에서 서방과 민주진영에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러시아 국민들에게는 정치적 안정과 강한 러시아 부활을 통한 소련 시대 재건이라는 향수를 자극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의 카리스마 정치, 대한 정치 세력 부재 등을 볼 때 국민 투표 가능성에 통과 가능성은 높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개헌안이 통과된다면 말이죠. 푸틴 대통령 2036년까지 집권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건데 구체적으로 또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게 됩니까? 네, 러시아 헌법은 1993년 의회 해산 과정에서 옐친 대통령이 만든 신헌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것이 4년 중임 대통령제였는데요. 네. 이를 기반으로 선출된 푸틴 대통령은 2000년 집권 1기, 2004년 집권 2기를 역임하고 2008년부터 2012년 동안 비서실장 출신의 메드베데프 대통령을 내세워서 수렴 참경을 하게 됩니다. 이때 푸틴 대통령 자신은 총리와 통합 러시아당 당수로서 권력을 장악하는 기형적 권력 구조를 만들어냈었는데요. 그래서 2012년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올 때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6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통과시켰고 2012년 집권 3기를 거쳐서 2018년 집권하면서 2024년까지 대통령에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1952년생으로 만 68세 푸틴 대통령은 매우 젊다는 점에서 소련 지도자에 비하면 매우 젊습니다. 브레즈네프 시대 때는 정치 국원이 평균 80세였다는 비교 대상을 보면요. 네. 상당히 젊고 그리고 강력한 지지도를 가진 정치 지도자라는 점에서 러시아 정계에서는 내후년인 2024년 5선 도전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수님. 푸틴 대통령의 종신 집권이 현실화될 경우 한반도 안보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푸틴 종신 집권은 극동 지역의 안정화를 의미하고 한반도 안보 상황에 상당히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2년 푸틴 대통령은 집권 3기 공약으로 시베리아와 극동 지방을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방 진출을 발표했었는데요. 이것을 신동방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신동방 정책의 주요 내용은 러시아 극동과 시베리아 지역 개발을 위해서 가스와 에너지 시장을 확보하는 것을 말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러시아는 남북 가스관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남북에 공급해서 북한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네. 이를 통한 북한의 개혁 개방을 하게 해서 핵 포기를 이루겠다는 것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 정책과 연계해서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통해 유럽과 연결하는 교량 국가로서의 러시아의 지정학적 위치를 선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 북한이 자칫 무게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전통 국가인 러시아에서 받고 자본과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그리고 남북 협력을 통해서 공동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진출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푸틴 종신 집권은 긍정적인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신욱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러시아의 유명 작가 드미트리 글루코프스키는 개헌안 국민투표가 진행되는 7월 1일이 러시아 역사에서 종말의 시작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현대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독재 통치로 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개헌이 러시아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8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이스타항공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창업주 이상직 민주당 의원에 대한 의혹부터 좀 짚어보겠는데요. 5년 전 20대 딸과 10대 아들이 지주회사를 차렸고 이스타항공 주식을 사들여서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먼저 이윤석 기자입니다. 이스타홀딩스는 이상직 의원의 아들과 딸이 지분 100%를 보유한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2015년 10월 30일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10대와 20대인 아들과 딸은 뚜렷한 경제 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회사의 자본금은 3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회사가 설립 2달 뒤에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 주를 사들여 최대 주주가 됩니다. 이 의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회사들로부터 주식을 사들인 겁니다. 여러 회계사들과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감사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회계사들은 이스타항공 지분 확보를 위해 100억 원 이상이 쓰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스타항공에 주식을 매입하면서 약 100억 원 가량의 취득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딘가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계사는 영업활동이 전혀 없는 회사고 자본금 3천만 원이 전부인 회사라며 이스타항공의 최대 주주가 되기 위해 세워진 회사로 보이고 100억 원은 당연히 차입금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회사 설립 이후 아들과 딸이 정확히 얼마를 벌어갔는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비상장 회사란 이유로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계사들은 10대와 20대였던 이 의원의 자녀가 국내 유력 저비용 항공사의 최대 주주가 되는 과정을 증명하는 회계 서류들이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금 출처는 증여 문제와도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돈이 어떻게 투자를 받았다라고 하면 투자의 경위 아니면은 어떤 방법으로 마련을 했다라고 하면 그 마련한 경위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 약 540억 원 규모의 인수 협상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본금 3천만 원에 세워진 이 회사를 통해 이 의원의 아들과 딸은 5년 만에 수백억 원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네,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는 데 쓴 돈이 들으신 것처럼 100억 원대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에 대한 의혹이 일단 있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답을 하지 않고 있고 이 의원의 딸은 자신은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어환희 기자입니다. 이스타홀딩스 대표이사 이모 씨에게 이스타항공 매입 자금의 출처를 질문했습니다. 그 차입금 혹시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아니 대표님이 하셨는데 그걸 모르시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거듭 질문을 던졌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스타항공 매입 자금 어디서 나왔는지는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버지가 다 하신 건가요? 이상직 의원이 다 한 건가요?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거부하는 이 대표에게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임금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수많은 직원들이 지금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거 안 보이세요? 보여요. 저도 마음 아파요. 그럼 협상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협상이요? 협상 네. 지금 노조랑 같이 하고 있잖아요, 회사에서. 그래서 협상 이스타항공 매입 자금 출처가 어딘지 좀 말씀해 주시죠. JTBC와 관련 자료를 함께 분석한 한 회계사는 아무 영업 활동이 없는 3천만 원짜리 페이퍼 컴퍼니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100억 원대 규모의 돈을 확보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며 이에 대한 소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진은 이상직 의원에게도 여러 차례 설명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네, 지금 들으셨지만 직원들이 지금 5달 가까이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입니다. 직원들은 오너 일가의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이스타항공 직원 A씨는 5개월 가까이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월급이 끊기면서 생계 유지가 어려워졌습니다. 대충 그나마 갚아놨던 걸 다시
마이너스 통장으로 바꾸려 해가지고 지금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월급 명세서는 날아오지만 정작 들어오는 돈은 없습니다. A씨와 같이 월급을 받지 못한 직원은 약 1,600명입니다. 매일 건설 현장 등 일용직이라도 찾아 나섭니다. 쿠팡맨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건설 현장에 나가서 일용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회사 측으로부터 밀린 월급을 포기하란 요구를 받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일반 직원들한테 임금 반납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내면서 왜 직원들이 그걸 책임을 져야 되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직원들은 오너 일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어요? 경영진이 또 그 경영진을 임명한 오너가 대주주에서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의원은 이스타 항공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침방울을 차단하는 얇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 어제 처음으로 마트에도 나왔는데 순식간에 품절됐습니다. 날씨는 덥고 구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냥 식약처 인증이 없는 얇은 일반 마스크를 쓰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드시죠? JTBC가 일반 마스크 24종류를 시험해봤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아무리 들어가도 못 사겠더라고요. 9시부터 왔어요. 아침에 다 줬대 번호표를. 이건 말도 안 돼. 결국 얇은 일반 마스크를 삽니다. 이것도 불안하긴 한데 다른 대안이 없어요. 이게 비말만 차단되면 된다고 들었는데 차단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반 마스크는 공산품이라서 식약처 검사 대상조차 아닙니다. JTBC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마스크 24종류의 침방울 차단 성능을 직접 시험해봤습니다. 제 앞에 놓인 마스크들은 이렇게 모양은 의약용품 마스크와 비슷하지만 사실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마스크입니다. 이런 마스크들도 침방울 차단 능력이 있는지 식약처 기준에 따라 직접 시험해 보겠습니다. 물이 든 비커를 마스크 안쪽에 뒤집어 올려놓고 30분을 둬도 괜찮은지 보는 간단한 실험이지만 식약처 지침대로입니다. 실험이 끝났는데요. 마스크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비커 아래에 깔려있던 종이를 보면요. 물방울이 하나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 마스크 겉면도 만져보면 보송보송하고 마스크 안쪽에도 이렇게 물방울만 조금 맺힌 정도입니다. 몇 차례 실험했지만 24종류 모두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반 마스크도 액체 저항성 시험을 통과할 정도의 침방울 차단 성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3년 전 비탈길에서 뒤로 미끄러진 차에 부딪혀서 세상을 떠난 어린이가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숨진 어린이의 이름을 딴 이른바 하준이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비탈진 주차장은 바닥에 고인목을 깔고 미끄럽다는 안전표지판도 설치해야 합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공영주차장. 경사진 곳이지만 주변엔 미끄럽다는 걸 경고하는 안전표지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인목 등으로 바퀴를 고정한 차량 역시 한 대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경사가 진 주차장에선 고인목 같은 미끄럼 방지 시설을 갖추거나 안내 표시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은 건 비탈길에 주차된 차가 미끄러져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서입니다. 주차장 관리자의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이른바 하준이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미끄러짐 사고 방지를 위해서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라라고 하는 거고요. 비탈진 방향으로 주차를 하지 않게끔 하는 게 제일 좋은 형태고요. 고인목을 바닥에 박기 어렵다면 별도로 보관해서 운전자가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인 주차장은 전국에 약 1,050여 곳입니다. 또 새로 생기는 주차장 가운데 400대 넘는 차를 세울 수 있는 곳은 과속 방지턱과 일시 정지선 같은 보행 안전시설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이를 어기는 주차장은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과징금을 낼 수 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어젯밤 담화에서 자중이 위기 극복의 열쇠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남 군사 행동을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고 북한에 촉구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향해 우리의 보류가 재고로 될 때는 재미없을 것이라며 대남 군사 행동 계획을 언제든지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정의당 한반도 평화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종대 전 의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어젯밤 김영철 부위원장 담화 어떻게 보셨어요? 여전히 군사 행동은 자제합니다만은 협박의 기조는 유지하고 있다. 네. 사실 그 8월에 이제 대규모 한미 군사 연습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매년 7, 8월에는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데 그 7, 8월 여름 정국을 앞두고 이미 사전 경고를 보낸 것이다. 네. 그렇다면 현재 군사 행동 계획을 보류했다는 것은 우리가 동영상 재생할 때 일단 멈춤 버튼을 누른 거예요. 네. 예, 언제든 재생 버튼을 누르면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중동이라고 할까요? 고요한 가운데서 오히려 긴장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암시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틀 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이유, 네. 이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글쎄요, 워낙 뭐 아주 현란한 네. 이 변화무쌍한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그 속내를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사실은 남측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전부터 다 준비된 행동 계획이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대남 협박이 특이하게도 김여정의 개인 담화를 통해 줄곧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랬죠. 그게 이상한 겁니다. 통전부도 안 나서고 외무성도 안 나서고 김여정 부부장이 그것도 뭐 그 최고의 국군 통수권자도 아닌데 그런데 어떤 그런 개인 담화 형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군이라든가 노동당이 그 뒤를 따라가는 모양을 취했거든요. 그랬죠. 그리고 나서 다시 김정은 위원장이 판을 정리하는 말하자면 폭탄 돌리기를 한 바퀴 돌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해결사로 김정은 위원장이 판을 정리하는 이런 모습은 북한 체제의 시스템을 한번 시뮬레이션 하듯이 굴려보고 그러면서 남측에 대해서는 계속 혼란을 강요하면서 주도권을 장악해 나가는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결국 군사 행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대남 주도권이 목적이었던 걸로 보여지는 것이죠. 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7일 정치국 회의에 참석한 이후에 16일 만에 모습을 나타낸 거잖아요. 공식 활동을 시작한 건데 그렇다면 앞으로 남북 관계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김정은 위원장 본인이 직접 챙기겠다. 뭐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북한의 전략 문화로 봐야 돼요. 예를 들면은 남중국해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시진핑 주석이 직접 미국을 공격 안 합니다. 그렇죠. 중국의 간부들이 나와서 다 하고 시진핑 주석은 맨 나중에 나와서 판을 정리하거든요. 그와 유사한 북한과 중국의 어떤 지도자의 통치 스타일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번에 김여정 부부장의 대남 위협은 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중에 따라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단독 행동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본인은 나타나지 않고 외교의 그 베일의 장막 뒤에서 버티고 통치를 하는 이런 스타일을 보이는 건 이것은 북한식 전략 문화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고 여기서 뭐 어떤 특별히 다른 어떤 그 복선을 깔고 있다고 무리한 추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하에서 다 이루어진 일이다.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네, 지난 17일 인민군 총참모부, 개성공업지구 그리고 금강산 관광단지 여기에 부대를 재배치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밝혔잖아요. 그게 이제 이번에 유보가 된 거고요. 그런데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는 외신의 시각을 살펴보니까요. 결국에는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를 재개하기 위한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하길 바라겠죠. 또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2019년 1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신년사를 통해서 남한이 원하는 방식대로 관광을 해라. 국제제재 위반 안 하는 방향대로 해라. 그런데 우리 정부가 답변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10월에 저 금강산 방문해서 저 너절너절한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쁜 남측 시설들 걷어내버려라. 이젠 끊어버린 거예요. 사실 금강산 관광은 이미 개별 관광은 우리가 허용하겠다는 입장이고 그건 북한에서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큰 전략적인 판을 금강산 관광 재개나 개성공단을 위해서 벌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본질은 이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받아내겠다. 예. 그런 어떤 경제적인 협력보다는 지금 남북 군사 공동 합의서를 남한이 안 지켰다.
그래서 점점 더 북한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정세가 전개되고 있다. 차제의 판을 흔들어대 가지고 이제는 북한이 체제 안전 보장을 제대로 받아내고 네. 전략적 주도권을 행사하겠다. 이게 목적이지 개성공단 금강산은 부차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네, 김영철 부위원장 어젯밤 담화에서도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남측의 태도에 따라 남북 관계의 전망을 점쳐볼 수 있다. 네. 자, 이제 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더 지켜보겠다 이런 태도인 것 같은데 우리 정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말뜻은 네. 8월에 한빈 군사 연습이에요. 그러면서 군사 합의서 체결 이후에도 남한이 신무기를 도입하고 미국의 전략 자산이 계속 한반도로 네. 전개됐다. 이런 태도를 보겠다는 뜻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대북 전단이라든가 몇 가지 사소한 문제들은 있지만 그건 빌미에 불과한 것이고 이제 북측을 위협하는 우리를 압박하는 군사적 압박을 중단해라. 여기에 저는 전략적 목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청와대가 한 차례 추진했던 대북 특사 카드는 일단 좌절이 된 상태잖아요. 네. 이제 뭐 긴장이 조금 수그러드는 상황이긴 한데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과 뭐 대화를 다시 재개한다든지 이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아니 그런데 대화 재개다 뭐 특사 파견이다 하는 부분은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까? 됩니다. 그것보다는 냉각기를 가져야 돼요. 아하. 잔뜩 화가 나 있는데 이럴 때 만나가지고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네. 오히려 또 다른 분란을 만들지 말고 일단 사태를 진정하고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시키는 이런 냉각기로 상황 관리 개념을 가져가야 된다. 때마침 우리 정부가 외교안보 라인에 대대적 쇄신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도 조금 더 진용을 새로 갖추고 미래의 새로운 대화 국면을 창출해낼 수 있는 어떤 전략 두뇌들의 결집으로 우리 스스로도 좀 준비하는 자세를 갖추면서 남북 관계를 일단 냉각기로 가져가자. 그러면서 조금 더 긴장을 완화하는 상황 관리, 위기 관리 속에서 기회를 한번 노려보는 이런 방법이 현명한 것 같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어떤 우회로도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직접 해서 안 되면 이제 다른 우회로 또 주변국을 통한 평화 외교 이런 것도 좀 다양화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 평화본부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6.25 70주년을 앞두고 우리 국군의 유해 147구가 어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북한 땅에 묻혀 있다가 지난 2018년이죠.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유해 봉환에 합의하면서 하와이로 옮겨진 뒤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한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색 유골함을 조심스레 태극기로 덮습니다. 곧이어 유해를 받아든 우리 군인들이 대기하고 있던 비행기로 향합니다. 거수 경례를 받는 가운데 유해를 아는 병사는 한 발 한 발 계단을 오릅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국군 유해 봉환 행사가 열렸습니다. 모두 147구로 6.25 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서 전사한 이들입니다. 2년 전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이 전사자 봉환에 합의하면서 북한에서 미국 하와이로 옮겨졌습니다. And unaccounted for service members are entitled to one certainty, that they will never be forgotten. 약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 정부는 최고의 예우로 이들을 맞았습니다. 공중급유기를 직접 파견했고 유해를 화물칸이 아닌 승객 좌석에 안치했습니다.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도착했을 땐 전투기 6대가 호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147구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것 7구에 불과합니다. 국방부는 나머지 유해도 전사자 명부 등을 통해 최대한 신원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네, 누군가는 경험을 했고 누군가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함께 바라봐야 할 전쟁. 오늘 6월 25일 다시 한번 70년 전 그때를 떠올리게 되는 날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숨죽이게 한 전쟁 속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전시가 오늘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게 몇 개 있어서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낯선 전쟁입니다. 전쟁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 전쟁이 사람에게 남긴 상처에 주목을 한 전시입니다. 김환기의 판잣집을 포함해서 한국전쟁에 참전한 이방인들의 그림들, 그리고 당시 생생한 모습이 담긴 사진까지 250점을 국립현대미술관이 선보이는데요. 오늘 오후 4시에 온라인 생중계가 있는데 이번 전시 기획자의 설명을 직접 들으면서 작품들을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보는 이 영화는요, 1951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신경균 감독의 3천만의 꽃다발이라는 영화인데요. 전쟁터에서 눈을 잃은 아들에게 자신의 눈을 내어준 어머니의 얘기입니다. 당시 피란 도시 부산에서 개봉을 해서 5만 명이 보고 위로를 받은 영화라고 하는데요. 디지털 복원을 거쳐서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된 이 영화와 함께 6.25 전쟁을 다룬 5편의 영화가 오늘 한국영상자료원 온라인 채널로 무료로 상영이 됩니다. 네, 전쟁의 상흔을 품고 있는 문화재들도 오늘부터 또 온라인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지키고 이어가다라는 이름의 전시입니다. 몸통이 사라진 백자, 불에 녹은 동정, 분합발 자국이 보이는 지도까지 사연을 가지고 있는 문화재들과 이 문화재들을 전쟁통에서도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던 노력들까지 느껴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전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들어온 새 소식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찰 진압 과정에서 숨진 흑인 남성 사건의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사건이 있었던 미니애폴리스의 경찰서장이 플로이드의 죽음은 살인이었다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윤 기자, 플로이드 목을 짓눌렀던 경찰관이 자신이 당시에 뭘 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니애폴리스 경찰서장 메다리아 에로 돈도는 현지 시간 23일 한 지역 일간지 기자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플로이드의 죽음은 살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스타트 리블의 한 기자는 2013년에 모든 경관들이 질식사 위험 훈련을 하도록 합의했는데 이행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로 돈도 서장은 경찰관들이 목을 무릎으로 누르는 자세 때문에 생기 질식사를 방지하는 훈련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플로이드 목을 누를 쇼빈과 방치한 경찰관들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로 돈도 서장은 플로이드 사망 사건 뒤 쇼빈 등 경찰관 4명을 해고한 인물입니다. 그는 목을 누르는 기술을 위험해서 2014년에 규정을 바꿨다면서 체포된 사람을 엎드린 자세에서 앉는 기술 등을 사용하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환자가 900만 명이 넘었다는 소식이 이틀 전에 전해졌었는데 다음 주면 10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얘기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브로스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910만 명 누적 확진자가 보고됐고 사망자는 47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 배석할 마이클 라이언 긴급준비 대응 사무차장을 지난주에 중남미의 많은 국가에서 확진자가 25 내지 50% 증가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앞으로도 몇 주간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봉쇄 조치대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의 JTBC 박지윤입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5에서 40mm의 장맛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도 한때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과 광주 25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특히 경상도는 대구 29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향해 자중이 위기 극복의 열쇠라고 주장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제 정경두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 계획은 보류가 아니라 철회돼야 한다고 밝힌 데 따른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남측의 태도에 따라 남북관계의 전망을 점쳐볼 수 있다는 내용도 담화에 덧붙였습니다. 6.25 70주년을 맞아 공동 발표문을 낸 한미 국방장관이 힘들게 이룬 한반도 평화를 지키겠다면서 북한은 북미 간, 남북 간의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쿠팡 물류센터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직원의 고등학교 1학년 아들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아들이 다니는 호원고등학교는 오늘부터 전교생의 등교 수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야외에서 모임을 가진 자동차 동호 회원 등 5명도 집단 감염됐는데 방역당국이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로 다시 돌아오는 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야 간의 팽팽한 기싸움을 예고했습니다. 35조 원 추경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윤미향 의원 의혹과 대북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상황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